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천 변호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변호사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굉장히 오래 뇌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사건 내용도 좀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강력범죄이기도 했지만 그 다친 2명의 젊은 연인들이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오늘도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변호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중년 남성이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법원이 10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사건 경위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7월 7일 밤 9시였어요. 그때 이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에서 그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에게 돌진을 해서 그 B 씨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이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일단 이분이 왜 그렇게 인도로 돌진했는지 보면 그 근처에 경찰관이 이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 이제 도주를 한 거죠. 도망간 거네요. 그렇죠. 도주를 하다가 인도까지 돌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B 씨를 충격하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보니까 0.186으로 엄청 높았던 완전 만취였죠. 아예 뭐 이성이 있을 상태가 아닐 정도로 만취였을 거고 이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도 크게 다쳤을 뿐더러 조금 이제 좀 잔인하긴 하지만 다리가 바로 그 자리에 절단이 되고 이런 상태로 아주 큰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신 걸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타지에서 애들 위해서 혼자 생활하시던 아버님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참 안타까운 뭐라 그럴까 사연들이 있어서 더 보는 사람을 짠하게 하는 것 같은데 1심 선고에서 지금 징역 10년형이 나왔다는 건데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에 비하면 굉장히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에서 이 판결을 했는데요.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 그 죄명이 그렇고 위험운전치사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음주운전죄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징역 10년을 선고한 거예요. 이 위험운전치사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알코올 농도가 보통의 이제 면허 정지 수준이거나 또는 뭐 0.1이 넘지 않거나 하면은 그냥 도교법의 음주운전만으로만 이제 처벌을 하는데 0.18 같은 경우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서 거의 마약을 한 상태와 비슷하다. 이 정도로 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나 치상을 추가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건이 되겠고요. 이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왜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이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인도에 서 있는 그 B 씨를 충격을 해서 위법성이 좀 크고 좀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좀 신체가 절단된 그런 정도로 크게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가족에게도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이례적인 선고라고 볼 수가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일단 양형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사례를 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강남에서 그 스쿨존 사건, 스쿨존에서 그 어떤 또 만취한 상태에 지금과 비슷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런 이제 가해자가 9살의 초등학생을 충격을 해서 그 9살 그 초등학생이 또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항소심 이제 판결 선고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 스쿨존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러면 어떻게 더 보면 형이 더 무거울 것 더 무거울 같은데. 수도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5년이 선고가 된 걸 보면은 이번 선고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위험운전치사라는 혐의가 2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된 거네요. 음주운전이랑 위험운전치사. 별개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고 위험운전은 이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고 다른 법상에 있는 그런 죄명입니다. 예,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으면 세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음주운전은요. 사고 나면 그렇게 사람 다칠 수 있다는 거 대략 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한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 이 운전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중형이 나왔고 네. 앞으로 이전처럼 음주운전은 아유 술 먹고 실수한 거야라고 하면서 가벼운 선고가 나는 거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형이 날 가능성이 높죠. 네, 물론 예. 이번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분명히 항소를 할 거예요. 항소를 하니까. 예, 항소를 할 거고 또 이례적인 선고이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도 조금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네. 예상하시겠지만 뭐 합의금을 또 공탁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분명히 선고형이 내려갈 텐데 어찌 됐든 이렇게 무거운 선고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지게 하겠다. 이런 좀 의미를 볼 수 있겠고 또 제가 볼 때도 선고형들을 보다 보면은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이제 선고형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추세가. 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뭐 그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하시는 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대리하시지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면 그리고 대부분은 또 대리를 안 하시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차를 두고 가시는데 가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연말이어서 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으실 텐데 차는 반드시 두고 가셔서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법이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직장인 10명 중에서 3명은 직장 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는데요.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과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모욕, 명예훼손을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15%가 넘었다고 하는데 매번 이슈가 돼서 뭐 뉴스가 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뭐라고 하는 거를 괴롭힘이라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법 이래가지고 네. 보통 분들은 그런 법이 새로 신설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근로기준법 내에 규정으로 새로 들어온 그런 이제 규정인데 76조의 2에 보시면 네.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 요건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그리고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네. 어떤 행위를 주거나 또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이런 3가지 요건들이 이제 다 충족이 됐을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괴롭힘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두 번째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인데 앞에 그 지위는 알겠어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위는 조금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직급이 있으니까. 위에 상사 뭐 예, 이렇게. 예. 뭐 대리, 뭐 과장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좀 건조해가지고 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네. 예. 관계의 우위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관계의 우위는 그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에 일단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근데 매뉴얼에 상대방이 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단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경우에 사실상으로 우위가 인정되는 어떤 모든 범위를 다 관계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네. 예를 들어서 개인하고 집단 간의 관계라던가 네. 또는 뭐 연령이
내가 상사보다 높다던가, 아니면 학벌이 좋다던가, 또는 뭐 성별, 뭐 출신지, 또는 인종까지 요즘에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근속 연수가 내가 더 길다던가, 또는 뭐 노조에 가입이 돼 있다던가, 뭐 요즘에 또 정규직 계약직도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했을 때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좀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례를 조금 들어드릴까요?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하급자가 이제 부서의 그 최상급자하고 이제 합세를 해서 자신의 상급자에게 조금 괴롭힘을 한 사례였는데요. 그 좀 뭔가 불편했나 봐요. 자기 상급자가. 그래가지고 자기 최상급자하고 합세를 해서 상급자에게 조금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다던가 메시지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따돌림을 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관계 등의 우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 대리가 이 과장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대리하고 짜고 부장님을 통해서 본인이 했죠. 본인이 했는데 내 뒤에 부장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하급상이네요. 그렇죠. 내 뒤에 부장님이 있다는 걸 믿고 밑에 대리가 위에 차장을 괴롭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서도 충분히 뭐 지위가 낮더라고 하더라도 관계등의 우위가 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인 사원이 비정규직인 사원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직급인데 선배님이 후배를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관계 우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네요. 옛날에는 앵간 힘들어도 그냥 참아야지. 참을 진짜 세게 뭐 살인도 면한다 막 그러면서 참아야지. 나 땐 다 그랬어 뭐. 그 시기 지나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견뎠었는데 최근에는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래서 신고 건수도 많아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 10월, 11월, 12월은 빠진 겁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신고가 모두 7,80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연도별로 보시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온 게 2019년이니까 19년에는 2,130건, 20년에는 5,800건, 21년에는 거의 7,800건, 2022년 총 8,900건까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유형별로 좀 보시면 누적으로 제일 많았던 게 폭언입니다. 폭언이 14,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유형별로 신고 비중을 보시면은 이 법 시행 초기만 해도 조금 이제 폭언 사례가 이제 절반 가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폭언은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녹음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좀 명확한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신고 유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좌천시킨다든지 이렇게. 뭐 업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중시킨다던가 좀 하기 싫은 업무들을 좀 몰아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예전에 뭐 일을 막 10번씩 시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 번에 해줘도 되는데 한 번에 안 해주고 미우니까 이렇게 한 번에 요거 해와 이렇게 안 하고 같은 일을 조금 시키고 또 갔다 오면 다시 또 시키고 뭐 이런 거 다 괴롭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이제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벌을 줬댄다 이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인데 법에 좀 미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현행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좀 이상한데 형사처벌 조항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신고자에 대해서 해고 또는 그 불리한 처우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처벌이 됩니다.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근로기준법 그 적용 자체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자체도 적용이 안 됩니다. 또 프리랜서한테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안 개정에 대해서 조금 발의는 되어 있는데 네. 좀 제대로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그렇죠. 없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저희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게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밀착 관계도 크고 그렇죠. 업무상의 개인 개입하는 그 비중도 되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도 더 모으기도 어려울 거고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각지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따돌림 뭐 이런 거가 뭐 증거가 있기 어렵잖아요, 변호사님. 그냥 내가 기분 나빴다고 내 상사를 고발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불시에 당하면 녹음이라는 것도 매번 그래야지 녹음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이것도 처벌을 그렇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증거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건 역시도 되게 증거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 상사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언제 폭언을 할 줄 알고 녹음기를 들고 다니겠으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녹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증거라는 것들을 딱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행히도 이 사건들이 신고가 되면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고 또 주변 동료들이 또 진술을 해주고 네. 또는 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진료를 받았다든가 이런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을 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일관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정신과 진료 내역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 뭐 소견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정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제가 이제 경험한 사건에서도 그 직장 내에서 이분은 추행을 좀 당하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추행을 당하셨는데 너무 이제 추행의 정도가 가벼웠던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 밴드를 붙여준다던가 좀 어깨를 이렇게 다독인다던가에 왜? 조금 우리 아빠도 안 해주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내밀한 데서 하다 보니까 뭐 탈의실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추행으로 여겨진 거죠.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증거는 없는 거죠. 이때 이 피해자가 주변 이 동료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토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동료들의 어떤 일관된 진술 이런 것들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밴드를 붙여준다던가 해서 다쳤는데 밴드 붙여준 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탈의실에서 밴드 붙여줬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좀 이상하고 탈의실에서 좀 어깨를 다독인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다독인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 주무르는 형식으로 했나 봐요. 그렇게 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술이 있으면 동료들의 진술이라든지 들었던 얘기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나는 기분이 나쁘고 되게 불편한데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롭힘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정리가 되니까 괴롭힘인지 아닌지 확실했었는데 요즘은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괴롭힘의 정도도 굉장히 교묘해진대요. 그래서 이걸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애매한 경우도 많다 그러던데요. 예전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 또는 뭐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 같은 것으로 이제 좀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들도 이제 이 괴롭힘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잖아요. 자기도 큰일 나는 거 아니까.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하나 봐요. 업무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중되는 좀 피하고 싶은 업무를 준다던가 또는 뭐 뒷담화를 한다던가 본인은 알 수 없는 또는 그리고 뭐 악의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뭐 공인 노무사도 그런 식으로 이런 모호한 제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뭐 녹취나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증거들을 마련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얘기 나눴다시피 그런 증거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너무 충격받으면 뭐를 녹음이든 뭐 일기를 쓰든 뭐 그게 잘 안 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기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기가 본인이 그냥 혼자 쓴 거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그게 상당히 큰 증거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쓴 일기인데 내가 신고를 할 때 이게 증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날짜에 그냥 편안하게 쓰신 자기 그냥 자유 의사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쓰신 일기를 제출하면 되게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 깨톡 메시지라도 네. 주변 사람한테 남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진짜 기분이 나쁘고 막 속상했던 그때 상황을 네. 그거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겠지만 어쨌든 증거를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 회사 내에서 맨날 마주보는 사람인데요. 그거 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서 그분하고 나하고 딱 분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흐지부지 이상하게 뭐 인사위원회 이것만 계속 열리고 네. 같은 책상 앞에 맞닥뜨리고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저를 아까 말씀하신 좋은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계속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오히려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또 조금 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사례를 조금 보면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사가 계속해서 이제 커피나 담배 같은 걸 사오라고 사적인 심부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또 인정이 됐어요. 예. 인정이 된 이후에 이제가 문제인데 내가 신고를 한 게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아이고 무서워서 커피 심부름 시키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따돌리고 업무에도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분이 퇴사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다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너 이거 신고하면 이슈되면 너 회사 못 다녀. 어머.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대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난 이거 참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가서 다시 신고를 해서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은 받았어요. 인정은 받았는데 회사 내에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별것도 아닌 걸로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한 사람 인생 아예 망쳤다. 이렇게 소문을 또 내서 또 이분이 또 회사 다니기가 또 어려워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법 자체가 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소문들이 이 근로자 사이에서 이제 퍼지게 되면서 좀 이제 오히려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설문조사 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신고한 사실이 오히려 소문이 나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가해자는 잘만 다닐 것 같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무용론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반의 왕따 같은 경우랑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그 유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학교폭력에 당하는 아이들이 물어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해결을 못 해주니까 얘기를 해갖고 나만 더 힘들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끝내는 신고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또 사례가 또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접수를 하면은 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뭐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근무 환경을 좀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하고 얘기를 한 거죠. 유급 휴가를 갈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조금 옮겨볼래? 이렇게 되니까 일단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알려지게 되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유급 휴가를 이유 없이 간다던가. 그럼 누군지 확실하게 알려지잖아요. 확실하게 알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직접 뭐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법상 지금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변화돼야 되는 게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그냥 거기 가만히 있고 가해자를 좀 뭐 휴가를 준다던가 오히려? 조사를 끝날 때까지 휴가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근무 환경을 잠깐 바꿔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만 너가 여기 이렇게 있어라.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분리해야지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몰아주는 거는 오히려 좀 2차적인 가해나 또는 뭐 불이익을 주려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원래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 그 피해자분을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취지였던 건 아닌데 그렇죠.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 네. 오히려 눈총을 받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으로 너무 심신이 괴로운 상태에서 이거 신고하는 과정도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관계의 갈등도 생기게 되다 보니까 끝내는 하면 안 되는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뭐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건이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근로자 한 분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네. 그 어머니에게 사우나에서 가서 자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예. 그 다음 날 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아,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네, 이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네. 그 보험의 그 약관에 피해자가 이제 그 어떤 남자가 대리 이하의 남자가 네. 뭐 상해로 인해서 뭐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보험금을 7천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런 약관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고의로 자신을 해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살을 한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원인 제공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보험을 청구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게 분쟁이 돼서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네.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 7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네. 그 이유를 보면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에만 이제 지급을 면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자유로운 의사 결정 하에 내가 자살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자살했을 경우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게 맞다. 그렇죠. 근데 이 피해자를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극도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게 만약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산재 처리가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산재 처리나 이런 것들이 다 즉각 이루어지나요? 혹시 그런 경우? 산재 처리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보험금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네. 또 청구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이 자살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원래 산재 처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분쟁이 있어야 되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극도의 우울증이라든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든지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네. 산재도 처리가 되는 거죠. 통상 그러면 산재 처리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되는 네. 거죠,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조사해서 받는 겁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기에 심사를 해보니 이거는 회사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처리해줘야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바로 처리해줘야 된다는 아닙니다. 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극도의 우울증과 예. 어떤 그러니까 자살했을 경우에만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살을 했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거는 이것만으로 자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또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재판부까지 갔을 때 재판부에서는 보통 자살을 했을 경우에 그 이유들을 봤을 때 주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좀 극도로 심해졌다라고 보면 산재를 처리하고 보험금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하는 것이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힘들면 그냥 회사를 관두고 예.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너무 상실감이 크고 힘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네.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가 봐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예. 자신이 좀 나약해져서 내가 나약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닐까? 내 잘못이 아닐까? 예, 내 잘못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런 괴롭힘을 당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네.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회사를 나가도 당장에 내 생계는 어떡하고 또 생계가 아니더라도 네.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간들 내가 문제인데 또 고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제3자가 보기에 뭐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냥 회사 그만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 위치, 그 입장에 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그거 왜 그렇게 괴로워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서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멘탈이 약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왜 직장 내 괴롭힘들이 만연할까? 그 원인을 없애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보단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의 구조 그리고 문화에 따른 문제가 거기서 기인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괴롭힘 원인 1순위로 뽑힌 것이 이제 수직적인 조직 분위기. 너무 이제 조금 꽉 막힌 수직적인 조직 분위기가 첫 번째였고 이어서 이제 그 조직 내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이 이제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면 난 이것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좀 그런 분쟁들이 생기지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이 불명확함이 있어서 오히려 또 이런 괴롭힘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원인들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보면은 개인보단 조직의 문제, 그 회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건을 빨리 끝내고라기보다는 조금 조직적으로 교육을 자주 한다던가 이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무리에 있다 보면 내 정체성보다는 무리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 내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면 남을 괴롭혀놓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환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는 건 어쩌면 그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피해 직원들은 그 이후에 갈등이나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는 거를 견디기 어려워서 퇴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자를 보살핌의 대상이고 보호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처벌하는 내용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조치가 좀 미흡한 거 아닐까요?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하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오히려 조금 내가 신고했다는 소문이 좀 퍼지게 되잖아요. 말씀 계속 나누고 있다시피 이게 악의적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악의적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누군가를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내가 악의적으로 따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나도 신고를 받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오히려 좀 결과적으로는 따돌림이 되는 그런 상황도 격리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 피해자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다 회사의 책임이죠. 회사가 피해자의 신원을 좀 더 보호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지금 이분이 계속 회사에서 어떤 문제 없이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다니고 있는지 사후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해서 조금 이제 2차적인 가해들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이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가 보기에 쓰리 쿠션 같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럼 기업은 뭘 해줘야 돼요? 일단 피해자가 엄청 큰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 용기가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피해자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역할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객관적이고 신속하고 조금 이제 확실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조사를 해서 빠르게 조사를 해서 이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의 역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뭐 그런 보고서 냈던데요. 최근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걸 증명을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괴롭힘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눈 것 같아요. 일회적으로만 해도 한 번만 해도 인정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인정되는 거. 근데 거기서 3개월과 뭐 13회 이상, 뭐 주 1회 이상 이렇게 딱 수치를 했어요.
그러면 고통은 피해자가 받는 건데 그쵸. 타인들이 그런 수치를 정해놓고 이 수치에 안 됐으니까 이건 괴롭힘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나친 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을 당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너무 까다로운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천 변호사님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세심한 법 제안 그리고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